여기 미국의 한 해군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국 조선업에 대한 반감으로 살아왔는데요. 아버지의 조선소가 한국 경쟁사에 밀려 문을 닫게 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충격적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평가하라는 것이었죠. 부산에 도착한 그는 처음엔 한국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대응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비밀 군사 협력이 중국을 어떻게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무실 벽에 걸린 상장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굳이 고칠 필요도 없는 액자를 고치는 척하고 있었죠. 20년 동안 정부를 위해 해군 분석가로 일해왔는데 제가 이룬 게 뭐가 있을까요? 멋진 증명서들, 펜타곤의 구석 사무실, 그리고 해양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명성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우리가 셀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해군은 우리 해군이 마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미첼 조선소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계셨죠.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회사였어요. 수백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조선소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더 저렴한 배를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사업에서 밀어냈을 때까지요. 전화가 울렸어요. 헤이즈 제독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30분 후 회의 있습니다. 중국 보고서 가져오세요. 서류를 모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갔어요. 모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군 장교들, 저처럼 폴더를 꽉 쥐고 있는 분석가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헤이즈 제독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독이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3대 1로 더 많이 배를 건조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5년 안에 태평양에서 해군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보고서에 정확히 그 말을 썼는데 소리내어 듣게 되니 더 현실적이고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헤이즈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우리 국기 옆에 한국 국기를 보는 순간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한국 조선소는 우리보다 절반의 시간에 배를 건조할 수 있고 3분의 2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헤이즈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년 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혀온 숫자들이었죠. 그들의 생산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헤이즈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문 기술로 우리는 건조 시간을 40%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펜이 거의 부러질 뻔했어요. 헤이즈가 마침내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나왔어요. 미국 산업을 밑으로 깎아내려 경제를 세운 나라에게 우리의 해군 안보를 외주화하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헤이즈 제독이 직접 저를 바라봤는데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미첼,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의 해군 전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바로 내가 당신을 평가침의 리더로 지명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조선소를 평가하고 이 파트너십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회의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한
바로 그 사람들과 일하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어요. 제동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작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미첼, 헤이즈가 제 말을 잘랐어요. 48시간 후에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정기적인 보고와 편견 없는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저는 모두가 나가는 동안 의자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결국 헤이즈와 저만 남았습니다. 제임스, 이제 우리 둘만 있어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당신 가족이 한국과의 경쟁으로 겪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 이유입니다. 이미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 제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을 추천한다면 모두가 그게 옳은 결정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반대할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면 나도 그것을 신뢰할 겁니다. 정신이 없는 채로 펜타곤을 나왔어요. 봄에 벚꽃이나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도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체 경력 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도 거절했고 분석 프로젝트는 동료들에게 넘겼으며 사촌이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을 때 결혼식까지 건너뛰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미첼 조선소가 영원히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날, 아버지가 노동자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10대였지만 그 후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해요. 자랑스럽고 웃음을 짓던 사람이 조용하고 쓸쓸해졌죠. 우리는 그들의 인건비와 경쟁할 수 없어 당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규칙으로 경기하지 않아. 사진 속 조선소 윤곽을 따라 그렸어요. 그 말씀이 제 전체 세계관, 직업 선택,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전화에 알림이 왔어요. 부산행 비행기 확인. 출발 48시간 후. 사진첩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멀리서 저녁빛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위해 일하며 미국의 해군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데 경력을 바쳤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그 힘을 빼앗아간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사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파트너십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이 조선소들을 보겠어요. 그리고 데이터와 사실로 이 파트너십이 왜 끔찍한 아이디어인지 증명할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정도는 해드려야 했어요. 생계를 잃은 모든 미국 조선업자들에게도요. 다음 날 기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짐을 쌌어요. 정장, 캐주얼 옷, 노트북, 노트들. 아버지의 오래된 미첼, 조선소 야구 모자도 넣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한국인들이 저를 위해 펼치는 어떤 쇼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죠. 가방을 닫으면서 이상한 두려움과 다른 무언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불편하게도 호기심처럼 느껴지는 건 말이에요. 그 한국 조선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그들이 어떤 속임수나 지름길을 사용하든 상관없었어요.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방법도 모방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며 한국 조선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폭발적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무에서 세계 지배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배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이미지에 속삭였어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우리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와서 저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데려갔어요. 워싱턴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했습니다. 적지에서 3개월, 이미 잘못된 줄 알고 있는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척 3개월 동안 가장해야 했어요. 3개월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이 악몽을 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이 한국 조선업자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이 파트너십이 실제로 미국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다면? 택시가 출발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 목소리를 잠재웠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써야 할 보고서가 있었죠. 해야 할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게 될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한국에서 석 달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리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안을 계속 서성이다가 가끔 멈춰서 아버지가 조선소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죠. 그때도 이미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또 한 잔 따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난 이거 못해.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임무는 기회가 아니라 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펜타곤에 있는 친구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다른 사람이. 미안해 제임스. 헤이즈 제독님이 특별히 너를 지목하셨어. 마크가 대답했어요. 내 전문 지식이 너를 완벽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 완벽한 선택이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아마 저는 한국 조선업체와 일하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생각하는 부서 내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직속상관을 찾아갔어요. 약속도 없이 캐서린 윌슨의 사무실로 들어갔죠. 캐서린은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외교관으로 일했고 그곳에 인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임무에 대해 얘기해야겠어요.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캐서린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코끝에 읽기 안경을 걸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궁금했어. 정말 좋은 기회야, 제임스. 좋은 기회라고요? 완전한 시간 낭비예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해군 기밀을 그들에게 넘겨준다고요?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미국 산업의 쇠퇴로 이익을 챙겼잖아요. 이제 그걸 보상해준다고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의 표정이 친절함에서 실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내 분석이 그렇게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온 줄 몰랐어. 제임스.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안경을 벗고 있었어요. 네가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그들은 우리 가격을 깎아내리고 우리 설계를 훔치고 미국의 조선소들, 좋은 미국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캐서린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아버지의 조선소처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녀가 보길 원치 않았거든요. 비행기는 내일 떠나, 제임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갈 거야. 명령이야.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함정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해군 장교들이 퇴근 후 자주 모이는 조지타운의 맥킨리 바에 있었어요. 술이 필요했거든요. 반은 어둑어둑하고 광택제와 위스키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더블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냥 사표를 내버릴까?
20년 동안의 복무,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두 날려버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데이비드 조 대위가 호박색 음료를 들고 제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조 대위를 평판으로만 알고 있었죠. 훈장을 받은 장교, 존경받는 전술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브리핑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자유국가니까요. 저는 중얼거리며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는 자리에 앉았어요. 당신 임무에 대해 들었어요. 힘든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스키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부산에서 석 달이라니. 차라리 화성에 보내는 게 나을 거예요. 사실 부산은 아름다워요. 조가 말했어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조선소는 정말 대단하고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저는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백길 미국 기술이 충분했으니까요. 조는 제 비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차분하게 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태평양 양쪽의 조선소에서 일하셨죠. 어디 맞춰볼까요? 한국 조선소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셨겠네요. 사실 할아버지는 둘 다 서로 배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조가 대답했어요. 미국인들은 혁신가였죠. 한국인들은 공정 개선에 뛰어났고요. 함께라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이야기네요. 아주 외교적이고요. 외교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조는 재킷 안에서 낡고 작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어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가 양국에서 일하면서 쓰신 거예요. 떠나기 전에 읽어보세요. 제가 줄 수 없는 관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만지기 싫은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역사 수업은 필요 없어요. 대위님. 아마도요. 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부산으로 떠나기 전에 뭔가는 필요할 거예요. 지금의 태도로는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해치게 될 거예요. 그는 일기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미첼. 그가 떠난 후 저는 또 한 잔을 주문하고 일기장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계산을 할 때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지치고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23시간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분명히 완전한 시간, 낭비가 될 3개월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기장은 제 기내 가방에 있었어요. 거의 두고 올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챙겼어요.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잠이 오지 않아 마침내 그것을 꺼냈어요. 가죽은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안에 필체는 작고 깔끔했죠. 1953년 8월 12일 읽기 시작했어요. 뉴포트 뉴스 조선소 첫날. 미국인들은 부산에서 우리가 일하던 방식과 다르게 일하고 있었어요. 더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이었죠. 그들은 나 같은 신참자에게도 질문을 권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어떤 접근법이 더 좋은 배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한국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두 가지 다른 산업 문화에 대한 사려 깊은 관찰을 발견했죠. 작가는 두 접근법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판단 없이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국식 방식은 혁신과 개인의 기여를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한 항목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식 방식은 정밀함과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했죠. 배가 폭풍을 견디려면 둘 다 필요해요. 비행기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해안을 따라 거대한 조선소가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현대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구식 시설과는 전혀 달랐죠.
이 임무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제 공포와 분노를 뚫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은 호기심의 불씨였죠. 아침 햇살이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거대한 금속 구조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커다란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금속 거인처럼 뻗어 있었고요. 주변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 드릴 소리,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첼 씨, 저희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민호 이사가 손을 내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왠지 그게 저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죠. 저희가 3개월 동안의 현장 방문, 기술 브리핑, 생산 시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조립 건물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가 축구장보다 더 큰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첫 주 내내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작은 문제들을 공책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보안 검문소는 너무 느슨해 보였고 일부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죠. 구내식당 음식은 너무 매웠고요. 이 협력 관계가 나쁜 생각이라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배의 거대한 선체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거대한 금속 조각이 두꺼운 케이블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었어요. 갑자기 탁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케이블 하나가 끊어진 거였죠. 선체 부분이 한쪽으로 위험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있던 작업자들이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기다려온 바로 그런 사고였어요. 한국인들의 부주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포 대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마치 잘 연습된 춤을 추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비상 제어 장치로 달려갔고 다른 이들은 빠르게 백업 지지 구조물을 배치하고 있었죠. 팀장은 침착하고 명확한 지시를 외치고 있었고 모두가 즉시 반응하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그들은 선체 부분을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지면으로 내려놓았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조선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엔지니어 팀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어망과 배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구운 해산물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수진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과 재빠른 손을 가진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죠. 저희는 매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어요. 그녀가 젓가락으로 구운 생선을 제 접시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조선업에서는 해결책이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가장 신입 작업자가 이사가 놓친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국 조선소를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엄격한 명령 체계가 때로는 문제 해결을 늦추곤 했죠. 어쩌면 여기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다른 것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도와주기도 했죠. 누군가 일을 일찍 마치면 바로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미국 억양으로 영어를 하는 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어느 날 우리가 프로펠러 시스템을 검사하고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는 버지니아 조선소에서 10년 동안 일하셨어요. 준이 조심스럽게 부품을 측정하며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해군 공학 지식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준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미국 조선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미국 가족들을 포함해 많은 가족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이 일을 정말 슬퍼하셨어요. 좋은 엔지니어들이 대양 양쪽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항상 한국 대 미국, 승자 대 패자라고 생각해왔어요. 산업이 변할 때 양쪽의 노동자들이 모두 고통받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어느 저녁, 저는 박민호 이사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항구 근처의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죠. 달콤한 소주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조선소 불빛이 어두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죠. 저는 부정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여기에 의심을 품고 왔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의심이 있어요. 그가 저를 놀라게 하며 말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지식은 원하지만 파트너십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가져가고 떠나버리죠.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정확히 한국이 미국에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었는데 정반대 방향에서였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그저 같은 걱정을 하는 두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를 보호하면서도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눈으로 조선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일하며 언어 장벽과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때로는 서로에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다른 때는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 공책을 꺼냈어요. 문제점을 적는 대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새 페이지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두 나라 모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조 선장 할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어요.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바다는 당신이 어떤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폭풍은 모든 배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과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것을 20년 동안 한국 탓으로 돌려왔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산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제조 과정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제 보고서에 그렇게 쓰고 있었죠. 그들의 팀워크 방식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배를 만드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무용수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대한 철제 조각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조각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 척의 거대한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한 척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말이죠.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워싱턴에서 헤이즈 제독이 전화하고 있다고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첼, 제가 전화를 받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방금 당신 초안 보고서를 읽었소. 거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요? 완전히 현지인이 되어버렸잖아. 제 뱃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제독님, 저는 그저 제가 보는 것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네가 어디에 충성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그는 날카롭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미국을 배신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본 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저를 즉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서 고속열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푸른 언덕, 논, 작은 마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임스, 제가 도착했을 때 대사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저에게 몇 가지 기밀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 문서들은 우리 군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중국 조선업체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제 초기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용해 이를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평가가 정치적 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초기 발언을 이용해 중국과의 협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 해군의 비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발견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미국을 중국과의 나쁜 파트너십으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 이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전투 상황에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팀이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양국의 팀들이 조선소에 모였어요. 훈련은 선박에 대한 모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8시간 안에 그것을 다시 작동시켜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따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손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3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주요 스캐닝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 없이는 손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한국 엔지니어인 영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당신들 것과 함께 작동하도록 수정할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미국 팀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은 나란히 앉아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도해보세요. 영재가 마침내 말했어요. 결합된 시스템은 단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원래의 어느 시스템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완전히 놓쳤을 손상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팀들은 30분을 남기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배는 단순히 수리된 것이 아니라 개선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제 편견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보고서 전체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썼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업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조선업체 간의 파트너십은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효율성을 결합할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빠르고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더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비난과 분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새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호 의사에게 제 새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그가 그것을 읽으며 말했어요.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우리의 강점과 약점 모두에 대해 솔직합니다. 그것만 듣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냈어요. 일부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면서 저는 단순히 보고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위협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미국 산업을 위해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 같은 나라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힘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을 위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부산에서 워싱턴까지의 비행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덜레스 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창밖으로 익숙한 고향의 풍경이 보이고 있었어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3개월 전 저는 분노로 가득 찬 머리와 한국에 대해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워싱턴을 떠났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임스 미첼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싸움들이 기대되진 않았지만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선생님. 세관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곳에 새로운 눈으로 돌아온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펜타곤의 복도는 기억했던 것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제 변화된 견해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저보다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있었던 거죠. 제 보고서 초안이 유출되었고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로군 프랭크 윈터스가 회의실 밖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프랭크는 수년간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제 동맹이었죠.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제임스. 너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증거를 따랐을 뿐이야, 프랭크. 그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잖아. 프랭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받는 거야. 내 보고서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며 그를 지나 헤이즈 제독과 합동 참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방은 제가 들어서자 조용해졌습니다. 수년간 알아온 얼굴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료를 설치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손은 메모를 정리하면서도 안정적이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첼 분석관, 헤이즈 제독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3개월 지내다 온 것이 어떻게 20년간의 전문적 의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들어보고 싶군요. 테이블 주변에서 가벼운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웃음에 동참하지 않았죠. 존경하는 제독님, 좋은 분석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 변화합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제 의견이 뒤바뀐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발전했을 뿐입니다. 다음 40분 동안 저는 제 발견을 발표했어요.
현대중공업의 생산 효율성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팀이 우리의 수직적 접근법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해주는 협력적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단순한 모방자로 무시하는 동안 그들의 조선소가 개발한 기술적 이점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죠. 몇 분마다 저는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까? 톰슨 장군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미국 노동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도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성공은 더 나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레이놀즈 대위가 제 비용 비교 차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숫자들이 맞을 리가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건설하지 못합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위님. 그들이 우리가 22일 걸리는 일을 8일 만에 완료하는 것을 봤어요. 제 발표가 계속되면서 질문들은 더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정보에 대한 방해 저항을 느끼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가져갔던 것과 똑같은 저항이었어요. 중국이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슬라이드에 이르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우리의 위성 이미지는 중국 해군 대표들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치 있는 파트너인지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헤이즈 제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예비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군요. 지난주에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독님. 박 디렉터가 선의의 제스처로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아닌 우리를 파트너로 원하고 있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을 건설했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정확히 3개월 전에 제가 했을 말이었죠. 우리는 당시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해 가장 위대한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는 구시대적 방법에 매달려서 초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좋은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므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미국의 무기 시스템과 한국의 선체 디자인 및 건설 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구축함 클래스의 렌더링이었죠. 저는 충성심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 이해를 바꿨을 뿐입니다. 거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끝없이 느껴졌어요. 헤이즈 제독이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확실히 생각해볼 거리를 주셨군요, 미첼. 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제 입장을 고수했어요. 존경하는 제독님,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지난달에 새 구축함 3척을 진수했습니다. 우리의 건설 일정은 또 6개월 미뤄졌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입니다. 헤이즈는 잠시 저를 주시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미국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까? 확신합니다, 제독님.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면 여기 서서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회의는 명확한 결정 없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퇴장하면서 어떤 이들은 제 눈을 피하고 다른 이들은 실망의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 조 대위가 복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꽤 험난했던 것 같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것만큼 나빴어요.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죠.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특히 깊이 자리 잡은 믿음에 도전할 때는요. 잘 알죠? 저는 확신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해로 가는 제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몇 주는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몇 회의에서는 제외되었고 다른 회의에서는 미묘하게 배제되고 있었죠.
수년간 제 의견을 구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복도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어요. 제 보고서는 추가 검증 및 확장된 분석 요청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제 객관성을 의심했던 제 상사인 캐서린 윌슨이 제 완전한 발견을 읽고 난 후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이건 내가 수년간 본 가장 정직한 분석이야. 그녀는 어느 저녁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모순되는 증거를 숨겼을 거야. 넌 정면으로 맞섰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의 파트너십에 반대할 탄약을 모으러 갔었죠. 진실이 너무 명백해서 무시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캐서린은 안경 너머로 저를 주시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문 일이야, 제임스.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그 입장을 방어하며 살아. 캐서린의 도움으로 저는 제 발견을 주요 의사 결정자들 앞에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는 해군 장관과 더 작은 브리핑을 조직했고 해군 예산 담당 의회 보좌관들에게 상세한 분석을 배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연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살려두기 위해 박 디렉터와 한국팀과 매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중국이 베트남과 새로운 해군 협력 협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깊은 수심의 항구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전략적 상황이 바뀌었죠. 아침 5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미첼, 위기회의에 네가 필요해. 엘누트. 헤이즈 제독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회의는 암울했어요.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군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었고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지역에서 위협할 수 있는 기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 헤이즈가 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한국 파트너십 계획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나? 전체 협정이 협상되는 동안 즉시 무엇을 할 수 있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듣고 있었어요. 파트너십은 더 이상 이론적인 연습이 아니었죠. 급박한 전략적 필요성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내에 저는 미국 한국 합동 워킹그룹을 이끌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식교환 프로그램부터 시작했는데 미국 엔지니어들을 한국 조선소로 보내고 한국의 생산 전문가들을 우리 시설로 데려왔어요. 한국의 효율성이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신속히 추진했죠. 박 디렉터는 초기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왔어요. 우리가 해군 기지의 의식장에 서 있을 때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그는 저에게 미묘한 감사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 당신은 내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관리들이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었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인정했어요. 모든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기에는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네요. 그 의식은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인 여정의 정점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서명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부산행 비행기에 탔던 그 화가 나 있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분석가에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중에 저는 은퇴시설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아버지는 좋은 날 중 하나를 보내고 계셨고 제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맑으셨어요. 한국인들? 그는 얼굴에 혼란을 보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 중 일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이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더 나은 배를 만드는 것도 돕고 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조용히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미국 조선소의 사진들, 한국 경쟁사에 계약을 빼앗긴 후 문을 닫은 그 조선소요.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아버지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저는 동의했어요. 때로는 사람들도 변하죠. 1년 후, 저는 아버지의 조선소였던 곳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그 시설은 15년 동안 문을 닫고 체서피크만에서 조용히 녹슬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미국과 한국 국기가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양국의 노동자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재건하며 부지를 가로질러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 재개장한 조선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래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의 제조 효율성과 미국의 디자인 혁신을 결합한 첨단 추진 시스템이었죠.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팀에게 새로운 용접 기술을 시범 보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한 친숙함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꽤 인상적인 광경이군요. 그렇죠? 데이비드 조가 난간에서 저와 합류했어요. 이곳이 다시 문을 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데이비드는 그의 할아버지의 일기를 저에게 건넸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에 그가 저에게 준 일기였죠.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 몇 달 전에 돌려주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는 낡은 책을 펼쳐 첫 번째 읽을 때는 보지 못했던 수기를 발견했어요. 가장 강한 배는 서로 다른 금속이 함께 단조될 때 어떤 단일 요소보다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다시 태어난 조선소를 내려다보며 저는 제 여정 이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말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편견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죠. 진정한 힘은 고립이나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접근법에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무언가로 결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에서 비롯되고 있었어요. 우리 아래에서 미래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바다 건너에서 온 많은 손들이 어느 한 국가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정치적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제 이름은 강현준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에 대해 연구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그동안 봐왔던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이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외국 기자들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밀치고 있었어요. 다들 저에게 질문하려고 했었죠. 이번 주에만 벌써 12번째로 상황을 설명해야 했었습니다. 강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을 찬성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미국 기자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대답했어요. 이런 소문에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믿게 되면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양쪽 정치 진영에서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행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제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들은 최상목 대행 대통령이 매운혁을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의견을 궁금해 했었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였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미국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어요.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부 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 문제에 개입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헌법재판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간 우리 법 절차가 정치적 압력과 외국의 영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호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발에 불이 떨어졌네요. 저는 오늘의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제 조교에게 말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어요. 매운역 임명에 집중한 나머지 최상목 대행 대통령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었어요. 비는 제 사무실 창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내일 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쪽 모두 제 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임무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정치적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었어요. 메모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정치적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갈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여전히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거의 대화도 안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뉴스만 보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제 오래된 친구 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어. 오늘만 3번이나 전화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내려놨어요.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최신 여론조사를 확인했어요. 나라는 거의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48%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46%는 그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갈리니 모든 게 더 어려워졌어요. 조교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 헌법재판소 앞에 또 시위대가 모였어요. 양쪽 다 나와 있어요. 경찰은 충돌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거리 시위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일부는 대통령을 지지했고 일부는 그가 물러나길 원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대학생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군사정부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함께 시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서로에게 맞서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갈라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밤이 되어서야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양쪽 모두 제 말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테지만 제 임무는 법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교수 시절 현 헌법이 만들어질 때 다른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영원히 지켜줄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었어요. 전등을 끄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대학 복도는 이제 조용했어요. 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날씨였어요. 어둡고 불확실하고 폭풍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탄핵 관련 팻말을 든 작은 무리들을 지나쳤어요. 비가 와도 그들은 굳건히 서 있었어요. 자기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라의 절반은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열된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뉴스를 봤어요. 같은 논쟁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어요. TV를 끄고 헌법책을 다시 펼쳤어요. 헌법의 문장은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다시 한번 법의 진짜 의미를 명확히 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무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임무였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한국과 협력을 중단할까요? 우리 분열된 나라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고 질문과 걱정만 남은 채 정치적 폭풍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커다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건물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강인하고 엄숙한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긴장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탄핵 사건에서 발언한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의 재판관들에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경비는 제가 본 적 없는 정도로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었죠. 9명의 재판관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8명 뿐이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대행하는 문영배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러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어떻게든 공개된 사실이 되어버렸죠. 강 교수님, 이 재판관이 저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 민감한 문제들을 비밀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했지만 중립적인 태도가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내놓는 모든 분석은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었었죠.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탄핵이 이전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죠. 재판관들의 질문 속에서 파면과 수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눈치챘어요. 또한 대행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중은 단 2가지 가능성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모든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혹은 5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하는 결과뿐이라고요. 하지만 헌법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는 제 소식통이 전해준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갈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방안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각 재판관들은 헌법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재판소를 떠나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패 탄핵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번 탄핵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부패 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런 논란은 헌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며 이미 3월 8일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느껴진 분열은 우리나라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깨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의자에 깊게 앉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게 차를 내어주며 조수가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바꿔 놓을 겁니다. 저녁에는 재판관들과의 회의에서 적어둔 메모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일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번 결정의 국제적 파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대중의 분열된 의견으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의견을 원했고, 정치인들은 조언을 구했으며, 외교관들은 예측을 요청했었죠. 저는 대부분의 전화를 거절했어요.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서울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사람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을, 또 다른 이들은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표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헌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한국이 민주화로 나아가던 시기에 젊은 학생이었어요. 헌법이 국가를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었죠. 지금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헌법은 여전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다음 날 대학원생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어린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강 교수님, 이렇게 많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재판관들은 헌법을 따르기 위해 임명된 분들입니다.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헌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학생이 지적했어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렇기에 이번 순간은 헌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시험하는 때이기도 해요. 저는 헌법에 따라 길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조차도 가장 중립적인 분석조차도 편향된 시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었어요. 이번 결정이 갈등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법 민주주의로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어쩌면 이번 분열의 순간이 결국 우리를 하나의 헌법 아래에 묶어주는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지역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그들이 얼마나 직설적이었는지였어요. 강 교수님, 워싱턴은 이번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한미동맹, 중국과의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단어들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들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위치였어요. 콜비 씨의 발언은 단순히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한국의 지도부가 바뀌면 한국이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와 방위 협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의 메모를 정리하면서 외교부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도 우리 독립성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경력을 통해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보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외부 세력이 우리의 지도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속에서 중간에 끼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담았어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의 지도자는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으로 걸어가면서 상황에 대해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모여 탄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제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무언가 힌트를 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대학원생이 저와 발을 맞추며 물었어요. 법원은 헌법을 따를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녀는 계속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국제적 이해관계는 항상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이 우리 길을 정하도록 내버려둘지 여부예요.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인터뷰 요청이 더 쌓여 있었어요. 일본, 중국, 미국의 언론사들이 모두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요청서들을 한쪽에 치워두고 대신 노트북을 열었어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은 우리 정치적 위기에 대한 외국의 반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신중한 성명을 내놨는데 모두들 그것이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지역 안보 협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제 제자였어요. 교수님, 대통령님께서 외세의 국내 문제 개입에 대해 공개 성명을 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지에 휘말릴 수는 없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의 의무는 헌법에 있지 이 싸움의 어느 편에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아래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얼굴에 드러난 열정은 느껴졌어요. 저도 그 나이 때 겪었던 정치적 위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땐 모든 게 참 단순했죠. 선과 악, 옳고 그름만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민주주의가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여러 학술회의에서 만났던 중국 외교관이었어요. 그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강 교수님, 베이징에서는 이번 사태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내어준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헌법적 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메시지를 알아챘거든요. 중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의 직설적인 접근과 대비를 이루려 하고 있었어요. 모든 강대국은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작은 나라들의 도전 과제는 그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음 날 강의를 준비했어요. 주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헌법적 위기였는데 이제는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시위를 지나쳤어요.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해 외치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줄지어 서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선빵을 파는 노인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괜찮을까요? 그는 단순하게 물었어요. 한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저는 생선빵을 하나 사면서 말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젊지만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우리의 헌법적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뉴스는 전쟁터였어요. 아침마다 TV를 켜면 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죠. 총이나 탱크가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아침 방송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분명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정부를 지지하는 뉴스 채널은 탄핵 기각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계속 말했어요. 반면 정부를 반대하는 채널은 8대 0으로 대통령이 해임될 거라고 주장했죠. 사실 양쪽 모두 진짜 결과를 알지는 못했지만 마치 확신하는 듯 말했어요. 저는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많은 기자들의 요청을 거절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한쪽 입장에서 왜곡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국 기자들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결국 수락했어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진실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표현들, 8대 0 투표, 탄핵 기각 같은 것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외국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특정한 결과를 믿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진짜 결정을 내릴 판사들에게 압력을 주려는 거죠.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건 이런 여론전쟁이 법에 대한 실제 논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TV에서는 탄핵의 실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정치적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을 봤어요. 주요 TV 채널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한 전문가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투표 결과가 5대 3으로 탄핵 기각이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 옆에 앉은 정부를 반대하는 전문가는 대통령 해임이 8대 0으로 결정될 거라고 맞섰죠. 나중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저는 설명했어요. 저 두 전문가 중 누구도 판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함으로써 자기 예측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거죠. 모든 사람이 3월 8일을 중요한 시위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양측 모두 길거리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우리의 법적 원칙이 정치적 압력에 밀려나는 게 걱정됐어요. 그날 저녁 저를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작성했던 중립적인 분석이 양쪽 모두의 주장에 이용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외국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석했어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우리 헌법과 법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 체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찾기보다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방을 공격할 탄약을 원했을 뿐이죠. 원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뉴스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곧 거리를 가득 메울 시위대를 떠올렸어요. 같은 결정에 어떤 사람들은 축하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진실을 믿으며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법과 정부에 관한 책들 사이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고민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해온 헌법은 우리를 공동의 규칙 아래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는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 저는 퇴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합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 첫 헌법 수업을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헌법은 사람들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할 때만 작동한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이제 우리는 그 존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 기자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어요. 어떤 말을 해도 한쪽에 이용당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책상 위에 헌법 문서로 다시 돌아갔어요. 단어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졌어요. 이제 저의 역할은 우리가 다시 공동의 이해를 찾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라의 절반은 화가 날 거예요. 저의 일은 그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법 아래 하나의 나라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신문들을 바라봤어요. 각 신문은 전혀 다른 진실을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되어야 할 범죄자로, 다른 신문에서는 정치적 공격의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위험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사실인지조차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이요. 공유된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서울의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탄핵이 어떻게 되든 저는 사람들이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는 방패로서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것에 달려 있었어요. 창밖의 어두운 구름은 저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두운 폭풍도 결국에는 지나가죠. 중요한 건 그 폭풍 후에도 무엇이 남아 있는가예요. 저는 우리의 헌법이 그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기를 바랐어요. TV를 껐어요. 양쪽에 분노 가득한 목소리들이 사라졌어요. 사무실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저는 더 맑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론전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내일은 이 위기의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경력의 모든 도전을 그렇게 해왔듯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맞설 거예요. 사람이나 충성심이 아닌 법과 원칙에 집중할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아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론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의 헌법 아래 하나의 국민이라는 믿음을요. 사무실을 떠날 준비를 하며 책상 위의 헌법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단어들은 우리나라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줬었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기억한다면 이번 위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줄 거예요. 저는 불을 끄고 고요한 서울의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분열된 우리나라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었어요. 걱정 때문에 속이 꽉 막힌 듯 했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분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을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지 말이죠.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었어요. 아침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만들어서 사무실 창가에 앉았어요. 소식을 들을 때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었어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작은 TV를 켜고 기다렸어요. 창밖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양측을 나누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정확히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수석 재판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8명의 판사들이 검은 법복을 입고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한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아직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판사들은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언급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중요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제 의견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꺼버렸어요. 먼저 판사들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남긴 글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4시간 동안 판사들의 결정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어요. 노란 메모지에 적어가며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단어들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새로운 규칙과 연결될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 즈음 저는 드디어 제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윤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썼어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일입니다. 이번 과정 내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자기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물러나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저는 이어서 썼어요. 이번 위기 동안 국가안보나 반국가적 성향 같은 단어들이 진짜 대화를 막고 사람들을 겁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민주주의는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규칙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새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10층 창가에서 내려다보니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찰 라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촛불을 들며 축하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분노에 차서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두 그룹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나 나뉜 우리의 모습에 저는 피곤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든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든 우리나라에는 치유가 필요했어요. 며칠 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민주주의는 쉽지 않아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인내심과 꾸준한 돌봄이 필요하죠. 때로는 폭풍이 와서 식물들이 상할 수도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새로운 싹이 돋아날 거예요. 아주머니는 조금 안심이 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대학에 간이 학생들이 335 모여 어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의실은 평소보다 붐볐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제 말을 들으러 온 거였어요.
오늘은 어제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저는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편이 이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규칙이 공정한가와 모두가 그 규칙을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가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먼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양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나요? 네.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길이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